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동용 예비역 대령입니다.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아서 저는 독일 통일 교훈 그리고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독일 개관 그리고 독일의 역사 그 다음에 동서독이 어떻게 분할해서 분단으로 이어졌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또 독일 문제하고 우리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는 통독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동북권 몰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동독 주민들이 분단 당시에 어떻게 동독을 탈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49년부터 1989년 6월까지 동독을 떠난 동독 주민들의 그 숫자는 약 한 38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1961년 8월 13일 날 이제 베를린 장벽이 구축이 됐는데, 이후에도 약 48만 명이 동독 땅을 떠났습니다. 주로 이제 탈출 경로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내독 국경선, 이거 약 1,400km 되는데, 이 내독 국경선으로 탈출을 했든지, 아니면은 오스트제, 이것은 이제 덴마크로 이르는 건데, 자,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영국 쪽에 있는 이쪽이 이제 노르트제 북해라고 그러고, 요 덴마크 오른쪽 요쪽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오스트제 동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이 루트를 통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불가리아나 헝가리, 루마니아 등 제3국을 통해서 서독으로 탈출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내독 국경선 관련해서는 이제 최초 군사 분계선이 있으면은 그 후방 25m에 약 한 3m 높이의 이중 철책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방 또 5m 뒤에는 차단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차량이 이 철책 쪽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호를 설치해 놨고, 그 후방에 다시 6에서 10m 정도의 그 통제구역, 그리고 순찰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500m 뒤에는 다시 그 슈츠라이픈에서 보호지역이 있고, 그리고 2m 철조망이 거기도 쳐져 있어요. 그리고 5km 그 후방에 완전히 슈페아츠온에서 차단 지역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첩첩산중으로 이게 방어막이 쳐져 있기 때문에, 예컨대 김동명이가 철책으로 향한다 하면 이미 5km 전방부터 저는 통제를 받고 대단히 접근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600여 개의 그 감시탑이 있었고, 그 다음에 315개의 그 군견 추적소, 셰파드 그 군견 추적소가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마냥 전부 다 성공한 것이 아니고 이제 탈출하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7만 5천여 명은 전부 탈출에 실패해서 전부 체포된 이후에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1962년 이래로 시행되고 있는 그 프라이카프 대상자가 돼서 서독 정부가 이제 그 현금 상당의 그 물자를 동독 정부에다 제공을 하고 전부 서독으로 빼왔다 하는 겁니다. 이른바 해플링스프라이카우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독 정치범을 서독 정부가 빼왔다 그런 얘기고, 62년 말부터 89년 말까지 대략 한 3만 3,755명이 이 프라이카우프의 그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서독에서 지불한 돈이 무려 한 34억 데이마르크에 달합니다. 개인당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따져봤더니 평균 초창기에는 한 4만 마르크 됐었는데 우리 돈으로 뭐 한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에는 거의 95,847 배로 뛰었다. 한 6천만 원 정도로 뛰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독 지역을 이제 벗어날 때는 이게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동독 지역에서는 동독 차량 번호를 붙이고 다녔다. 그리고 이 프라이카우프의 그 주체는 에카데 에반겔리슈 키르che 인 도이칠란드, 그래서 신교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카우프로 함으로써 동독 정권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이제 뿌리면서 동독 정권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 비판이 따르고, 그 다음에
동독 반체제 인사들이 원래는 많았는데 이걸 전부 독일에서 사오는 바람에 그 뿌리가 끊어졌다, 그런 비판도 하고, 그 다음에 동독 지도부를 훨씬 더 압박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 프라이카우프를 고려하면서 상당히 많이 그 약화가 됐다, 압력이 약화가 됐다, 이런 그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동독 정부 입장에서는 자, 이 프라이카우프가 돈이 되니까 아무나 웬만하면 그냥 잡아다가 쳐놓은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탈주범의 형량도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서독 정부는 분당 당시에 예컨대 동독 주민이 나는 서독으로 완전히 영구 이주하겠다, 이럴 경우에 그 아우스라이제 빌리겐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편의를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현금을 지불했었다. 그 다음에 1952년도에 그 울브리트 수상 때는 그 전에 많은 그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 내독 국경을 통해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독 국경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독 주민들은 이제 이쪽으로 탈출을 못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그 동베를린 쪽으로 들어갑니다. 동베를린 쪽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동서베를린이 왕래가 용이했기 때문에 자, 서베를린으로 넘어와서 서베를린에서 비행기로 이제 그 동독 서독으로 날랐다, 이런 거죠. 그래서 1952년 53년도에는 무려 이런 케이스가 약 한 33만 명이 됐었고, 그 다음에 60년, 61년도는 매일 400~500명이 이와 같이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서베를린에서 비행기로 서독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탈출을 감행했는데 380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약 한 80%가 바로 이와 같은 패턴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동독에서 서독 탈출 80%가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 서베를린에서 서독, 이런 루트를 따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서독으로 어떻게 탈출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카스튼 클린더라는 친구는 1980년 11월 달에 이 오스트제를 그 서핑 보드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벤다 이 친구는 이제 공대 학생인데 1968년도 9월 달에 수심 50cm 밑으로, 물 밑으로 이제 그 계속 잠수를 하면서 그 이 발진체 이제 스쿠터를 이용해서 무려 22km를 달려서 이제 덴마크에 도달했다. 그런데 4년 뒤에 이 친구는 스페인 해안에서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리히 쿠야트라는 그 튜링어 출신인데 이제 자기가 그 집에다가 이 1인용 그 잠수함을 직접 제작을 합니다. 탈출하려고. 근데 이게 사전에 이제 그 기도가 노출이 돼서 슈타지한테 발각이 되고, 그래서 4년간 탈출을 못하고 4년간 복역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열기구를 타고 이제 서독으로 탈출하는데, 여기선 두 가족이, 그러니까 어른 넷, 아이 넷 해서 두 가족이 이제 파미네 슈트렐치크하고 웨츠 두 가족이 1979년 9월 달에 자, 이게 탈출했는데 28분 뒤에 바이언 지방에 무사히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기구 안에 들어가는 요 가스가, 프로판 가스가 대략 한 1000입방메타 정도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파대 일가족은 이 고무 보트를 타고 무려 111km 노를 저어서 페만, 그러니까 이 독일 서독의 그 휴양 그 섬인데, 북쪽에 있는 섬인데 거기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볼프강 엥헬스는 1963년도에 그 인민군 그 장갑차를 훔쳐다 타고 베를린 장벽에 돌진을 했습니다.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서독 청년, 서베를린 청년 35명이 서베를린 지역에서, 베르나우 슈트라스에서 동베를린 슈트렐리츠 슈트라스까지 145m의 그 땅굴을 팝니다. 그래서 이 땅굴로 무려 57명이 동독 주민이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62년도에는 서베를린 주민이 이제 땅굴을 파고 있었는데 슈타지가 이걸 알고
이 탈출 그 터널을 폭파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런 누군가가 이 폭파선을 절단함으로써 폭발되지 않아서 무사히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티데는 1978년 8월 30일 날 장난감 권총으로 그 민항기 파일로트를 그 위협을 해서 항공기 납치에 성공을 합니다. 이 항공기는 폴란드 단츠히에서 오스베를린으로 가고 있었는데 서베를린에 무사히 안착하면서 47명 승객 중에서 이제 7명이 그 소독행을 택했습니다. 자, 다음은 용감한 몇 개 사명쟁이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맨 가운데 이분이 이제 그 부친인데, 이분이 부친인데 이분은 그 인민군 경찰입니다. 경찰이고 계급은 소령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 동독은 이제 경찰하고 군인하고 계급이 같았어요. 이 양반 그 부인은 중령이고, 그래서 지금 이 사명제인데 맨 좌측이 꼬맹이 홀가고, 그 다음이 이제 제일 큰형 그 인고고, 그리고 맨 오른쪽이 이제 둘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탈출을 감행하는 것은 이제 제일 큰형인데, 이 인고가 1975년도에 이제 엘베강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1살 때 군 복무를 마치고 자기가 근무하던 지역을 완전히 빠삭하게 잘 아는 거죠. 모든 지뢰지대 이런 걸 전부 다 통과를 하고 엘베강에 다다라서는 이제 에어 마트리스로 바람을 넣어서 그 마트리스를 타고 이제 200m 폭의 엘베강을 지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홀가는 큰형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탈출합니다. 둘이 작전을 짜는데 어떤 방법으로 탈출하냐면, 지금 두 번째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런 쇠 도로를 타고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가운데 보이는 것이 베를린 장벽이고, 그래서 동베를린 지역 그 가옥에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활을 쏩니다. 활을, 낚싯줄을 달아서 활을 쏴가지고 이쪽에서 큰형이 받고, 그래서 정확히 위치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낚싯줄을 따라서 쇠줄을 보내고 다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이쪽에서 도로를 타고 지나갔다. 순식간에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다행스럽게도 지금 근무 중이던 경찰이 꾸벅꾸벅 졸고 있어서 작전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둘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독당에 머물던 이 두 형제 둘은 동독에 남아있는 이제 둘째 그 액브로트가 너무 가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탈출을 시키자 해서 이 둘이 직접 그 경영하고 있던 쾰른에서 그 술집 이거 전부 다 팔고, 그래서 2대의 경비행기를 이제 사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건데, 2대 경비행기를 사서 이제 이것이 서베를린으로, 그러니까 서독 지역에서 서베를린으로 이 경비행기를 반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이삿짐 센터에다 잘 로비를 해서, 자, 이제 서베를린에 수송을 하고, 또 이 비행기를 운항하기 위해서 얘들 둘은 이제 그 비행 훈련도 별도로 받습니다. 별도로 받고, 그 다음에 이 큰형이 인고가 이제 전방 근무를 했기 때문에, 철책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모든 비행체, 소련 마크를 단 비행체는 동독인민군이 절대로 사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구입한 이 2개 항공기에다가 전부 소련식의 그 위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소련 그 국기도 달고, 근데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전부 소련 군복을 입고 계급장도 달고 이제 작전을 뛰는데, 맨 앞에 이제 형이 선두 비행을 하고, 동생은 이제 후속 비행을 하는데, 동생은 캠코더로 이제 작전 반경을 전부 다 탈출 그 작전을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을 해서 무사히 성공한 다음에 나중에 그 퀴란 잡지사에다 이제 판매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형제 둘이 먼저 탈출을 하면서 이 부모님들이 큰 그 고초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강등당하고 결국은 이제 내무부에서 이제 쫓겨나고, 이런 그 슈타제 감시도 받고,
이런 그 고초를 당하는데 이제 정작 서독당에서 인터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Wir waren volljährig. 우린 성년이고 Es war allein unsere Entscheidung, unser Leben. 그러니까 우리 뭐 독단적으로 부모 상의 없이 우리가 결심한 거고 이게 전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모님 사정을 알고 뭐 좀 미안했는지 이제 소련제 그 라다 승용차를 선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액버트는 이 친구는 완전히 그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이제 계속 술만 퍼마시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경찰하고 붙어서 싸워서 2년간 이제 감옥 생활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당일날 이제 탈출 당일날 그 전날 집을 나와서 낚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애인한테는 그 다음에 그 공원 숲에 숨어 있다가 근데 그 숨기 전에 마지막 단골 술집에 125마력의 그 외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외상은 반드시 갚고 자기가 이 서독으로 날랐다. 이 얘기를 이제 나중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89년도에도 그 탈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크리스 귀프로이는 20살 먹는 그 호텔에서 서빙하는 그 젊은 친구인데 원래는 기계체조 그 선수 생활도 했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병역 징집 그 소집을 받고 그 부담이 돼서 이제 탈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친구 생각에는 자 한간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 동독 이 국경선에서 이제 총격은 더 이상 없다 그런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 친구를 이제 꼬셔서 우리 함께 같이 뛰자 해가지고 이제 탈출 감행하다가 현장에서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이 친구는 즉살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 기프로이는 마지막 총격 사망자입니다. 이게 분단 당시 마지막 동서도 분단 당시 마지막 총격 사망자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일기장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앞으로 세계 그 체조 그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내 꿈이다. 또 다른 꿈은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발 미국 가서 좀 구경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써놓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따라갔던 친구는 이제 죽진 않고 부상을 당했는데 이 친구가 부상당하면서 이제 그 자기 그 패스포트를 서쪽으로 던졌어요. 서베일린 쪽으로. 그러면서 이 사건이 발각이 되고 이제 서방 진영에서는 일제히 동독 정부를 비난합니다. 이 사살 명령 이것을 내렸다 해서 비난하고 여기 대해서 동독 정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이런 거 안 하겠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풍선 기구 그 기구를 타고 탈주 시도를 했다가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윈프리드 프로이덴베르 32살짜리인데 서베일린 젤렌도프에 그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내덕 국경의 마지막 희생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89년 3월 10일 날 바로 이틀 뒤에 있었던 일인데 청년 3명이 27살 청년 3명이 이제 트럭으로 철조망을 들이받고 그리고 가서 저 앞에 남은 이제 콘크리트 장벽을 사다리로 넘자 이런 거 탈주 계획을 세웠는데 철조망을 부순 것까지는 잘 했는데 그러나 사다리를 들고 뛰는 거를 놓치고 그냥 사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뛰다가 결국 발각돼서 총격을 입고 부상을 당했습니다.